남보다 더 아픈 건 가족한테 받은 상처입니다. 이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남보다 더 차갑게 상처 주는 이들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둬요?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이 말 너무 익숙하시죠? 하지만 정말 나쁜 건 그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놓아버리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66 배성자 어르신은 큰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며 손주를 맡길 사람이 없자 말도 꺼내기 전에 내가 봐줄게. 너 일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해. 그 한마디로 육아는 어르신의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사와 살림까지 자연스럽게 떠맡게 되었고 이제는 손주가 초등학교에 가서도 학교 간식과 숙제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딸과 사위는 작은 실수에도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왜 애가 밥을 안 먹었을까요? 엄마, 요즘 왜 자꾸 깜빡해요? 하는 말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밤 어르신은 화장실 불을 끄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게 가족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인내를 요구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감정을 포기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계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책임과 역할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희생만 남기고 존중은 사라지게 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무례함이 용서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숨어있는 무례함과 상처,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69 김원규 어르신은 5 형제 중 장남입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왔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도 제사를 챙기고 명절 상 차리는 일까지 늘 가장 앞장섰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고향집을 지키며 형제들 모임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원래 다 챙기잖아. 형이니까 좀 더 내야지. 이번에도 우리 집은 패스할게. 형 집에서 모이자고. 어느 순간부터 형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떠맡게 되었고 정작 힘들다 말하면 형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원규 어르신은 처음엔 그저 가족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큰 병을 앓고 나서도 형제들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을 때 어르신은 조용히 관계의 끈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명절이 되어도 연락하지 않았고 제사도 더 이상 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 누구 하나 왜 연락 안 하냐? 무슨 일 있냐?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 나는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삽니다. 그 이름 안에는 이해, 사랑, 헌신, 인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믿죠. 하지만 그 믿음은 상대가 책임질 생각이 없을 땐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는 틀이 됩니다.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가족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정서적 착취는 피해자에게 가장 깊은 죄책감을 남긴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참아야 한다는 그 죄책감은
결국 나를 지우고 상대를 절대화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맞춰야지. 이 말은 가족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가족이라도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왜 그러냐? 참아야지가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누구든 가족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자리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원규 어르신은 지금도 고향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속엔 과거와 달리 억울함이나 허무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진짜 가족 같은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가족이라는 이름을 관계의 의무로만 여겨온 건 아닐까요? 진짜 가족은 가깝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혈연인지 오랜 친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당신 인생의 진짜 가족입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68 오말순 어르신은 평생을 올케와 함께 시가의 크고 작은 일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사와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댁 어른들 병간호부터 동생들 결혼식 축의금까지 무슨 일이든 자연스럽게 맏며느리 몫으로 떠맡았습니다. 어르신은 한 번도 싫다거나 못하겠다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문과 위로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전화 한 통조차 없는 시간이 6개월, 1년을 지나며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시동생 집에서 손자의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말순 어르신은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좀 외롭다. 당신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시동생은 형님,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사실 이제는 가족끼리도 각자 삶이 바쁘잖아요. 그 대답은 이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기고 그동안 지켜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허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 믿었는데 그들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어르신은 시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인사도 필요한 상황 외에는 연락하지 않았고 과거엔 챙기던 경조사도 이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내 마음이 괜히 나빠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더라고요. 가족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기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구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불균형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애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진 채 일방적인 주기만 계속되면 그건 가족이라는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감정의 착취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가족이기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기에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기만 하면 그 관계는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오말순 어르신은 지금도 혼자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엔 억울함이 아니라 차분한 평온이 있습니다. 예전엔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만 남기려고 해요. 그 말 속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려는 어르신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 이름 앞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둘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일은 김춘복 어르신은 5남매 중 막내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들과 나이차가 많이 나 늘 어린아이처럼 여겨졌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이후에도 가족 모임에선 의견을 내기보단 지시를 듣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춘복이는 순해, 춘복이는 말을 잘 들어서 좋아. 이런 말들이 칭찬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어르신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가족끼리 고향 땅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논과 밭을 형제들끼리 나누자는 말이 나왔고 큰형은 말했습니다. 우리 다 말 많아지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정리해서 연락할게. 춘복이는 동의하는 거지? 그 말에 어르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큰형이 보낸 문서에는 춘복 어르신 몫이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적었고 심지어 작은 밭 하나는 공동명의도 없이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 그 말에 큰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복이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만 없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그 순간 어르신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었던 것이 이해가 아닌 묵인의 사인이 되어 내 권리를 빼앗는 도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춘복 어르신은 형제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줄이고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온 느낌이 서글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울타리가 자신을 가두는 벽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가족 내의 권력 구조를 역할 고정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면 가족 내에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요구는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스스로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하며 불편한 것에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권력에 의해 해석된다. 가족 사이에서도 침묵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당신의 자리를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권리를 깎아냅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는 별로 없어도 돼. 라는 말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말해야 관계가 바뀝니다. 거절해야 존중이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 됩니다. 춘복 어르신은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될 말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편한 사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요. 그 말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경기 광주에 사는 65 양정심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가족 아닌 가족에게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막내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당시 여동생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정심 어르신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 자신의 연금 일부를 건넸고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먹으며 가족 이상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집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보증금 좀 보태줄 수 있어? 어르신은 고민 끝에 자신의 예금 일부를 꺼내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돈은 돌려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동생이 다른 도시로 이사한 뒤 연락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며 받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고, 결국엔 그때 그 돈, 언니가 그냥 준 거잖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정이 이 한마디로 사라지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 정심 어르신은 오랫동안 앓던 위장이 더욱 안 좋아졌고 몇 달을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진 상실감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배신이라 부릅니다. 경제적 이유든 정서적 이유든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의 말로 깨뜨리는 경험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배신이란 사랑했던 시간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심 어르신은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동생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자신을 아프지 않게 하는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 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든 걸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조차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땐 그 관계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이름을 가슴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게 아무리 혈연이라 해도 한 발짝 떨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2 박인규 어르신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세탁소를 운영했고 한 푼 두 푼 아껴 장남에게는 유학을, 막내딸에겐 결혼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야. 부모 노릇했을 뿐이지. 어르신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하나둘 독립한 이후 어르신의 전화엔 응답이 드물었고 명절에도 이번엔 못 내려가요.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라는 문자만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그마저도 전화가 아닌 단체 톡방에 남긴 짧은 멘트였죠. 어르신은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마음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어르신은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텅 빈 그릇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평생 이렇게 애써 키운 사람들인데. 그 슬픔은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정서적 고립이라 말합니다. 관계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교류나 감정적 연결이 없는 상태. 가족이라는 틀은 남아있지만 정작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서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외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가족이 주는 외로움은 타인의 무관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일수록 그 빈자리는 더 무겁고 더 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규 어르신은 그 이후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이젠 내 마음 아프지 않게 살자. 전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 하루를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역 노인회관에서 글쓰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고 어르신의 하루는 조금씩 자신을 향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내 마음 지키는 법을 이제야 배우는 중이에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랑마저 상처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거리, 기대하지 않음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정해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챙기자는 말입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내 감정이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해줘야 합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부모든 그 누구도 당신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남이 준 상처보다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례 속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참고, 먼저 내어주고, 먼저 이해했던 사람이 끝내는 가장 큰 외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무언가 대단한 보답을 바란 것도 아니고 존경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길 바랐을 뿐. 하지만 그 존중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고 그 자리를 당연함과 무관심이 대신 채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방향 정서적 고립이라 부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감정을 주고 신뢰를 쏟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공기처럼 투명하게 무시당하는 상태. 이 고립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고 오래갑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진짜 외로움은 침묵 속이 아니라 말이 닿지 않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에 내 감정을 눌러왔고 그 안에서 상처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오래 함께한 사람보다 존중해주는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마음을 열고 모든 걸 쏟아내는 건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역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내 마음을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관계라면 그건 이제 거리를 둘 때입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다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있던 일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정한 거리를 선물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가족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가까워서 놓치고 있던 진짜 마음을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